네, 안녕하세요. 큐던엄마 시작하겠습니다.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했고요. 우리 이지스함 링스 헬기 해병대 특수부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신인균의 군사 엑스파일에서 해군 관함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관함식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관함식은 지난 우리 9월 달에 중국 열병식 했지 않습니까? 예. 10월 달에 또 북한 열병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육지에서 하는 사열이죠. 군대의 사열입니다. 최고사령관에게 예를 표하는 충성을 표한 사열인데 그럼 해군은 그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해군도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과거 1300년대에 영국의 에드워드 국왕이 자신의 그 해군들을 사열하는 전비태세 검열을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해군들도 바다에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 배는 뭡니까? 독도함이죠. 아, 독도함. 독도함에 지금 이제 그 민간 공모를 통해서 탑승한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와. 있고요. 굉장히 넓네요, 이게. 네네. 저 한 200m, 199m짜리 그 길이가 되니까요. 이지스함입니까? 아닙니다. 수송함입니다. 수송함. 아, 해병대 상륙함. 상륙함. 예. 그리고 이제 그 최영함. 저 앞에 독도함 앞에 지금 조그만 군함 하나 가고 있는데 예. 저게 최영함이에요. 저 최영함에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타고 지금 이제 그 지나가는 배들이 네. 그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에게 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표시하는 거죠. 열병식 때에도 네. 사열. 바로 그겁니다. 바다에서 하는 사열. 예.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육상에서 해도 지상에서 해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 큰 배들이 바다에서 사열을 하는 모습은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저걸 총 3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기 공모를 해서 전국 각지에서 한 번에 한 3,000명씩 독담을 타고 사열식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정말 고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이지스함. 지금 이제 P3C 대잠 초계기가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서 이제 플레어를 터뜨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율곡 2함이 지나가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왕건함, 그 뒤에는 양만춘함 이런 식으로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바다에서 경례를 하네요, 전부 다. 그렇죠. 저것을 이제 대함 경례라고 해요. 저것은 이제 지금 안중근함입니다. 214급 잠수함 안중근함이고. 아, 잠수함까지 나오나요? 그럼요. 잠수함이 또 긴급 부상, 물속에서 확 솟구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함포 사격 훈련, 그리고 이제 상륙 훈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한다. 저 배는 배가 아닌데요? 수륙양용 장갑차죠. 수륙양용. 네, 해병대들이 저 안에 그 장갑차 한 척에 한 대에 해병대가 25명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상륙해서 해병대가 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신인균의 군사 엑스파일 맨 첫 화면에 누가 총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병대예요. 바로 저기서 뛰쳐나온 저 장갑차에서 뛰쳐나온 해병대입니다. 예. 아, 그럼 실제로 포도 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네요. 어제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정말 지금 이제 해상 군항하는 작전. 지금 이제 해적에게 네. 납치된 그런 우리 또 배를 또 구출하는 작전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지금 이제 링스 헬기가 대잠 작전 지금 이제 잠수함을 탐지해가지고 지금 어뢰를 쏘고 있는 거예요. P3C가. 저게 어뢰인 거예요? 어뢰입니다. 링스 헬기가 이제 소나를 바닷속에 담궈가지고 잠수함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네. P3C가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어뢰를 쏘았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함포로 적의 함정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함정 사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배가 왕건함이에요. 왕건함. 우리 예. 눈앞에 보이는 게 왕건함이 독담을 향해서 경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할 무력. 네. 또 따로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 군의 사열인데 여기에 우리 군의 또 동맹국인 예. 미군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 미군이 바로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예. 비롯해서 첸센스 로빌, 또 커티스 윌버 네. 이런 네 척의 초대형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네. 같이 또 우리와 사열을 했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열하는 모습이 육상만큼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육상보다 조금 더 이게 육상은 이제 사람이 주로 하는데 이것은 뭐 5,000톤, 10,000톤 또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10만 톤 이러니까 네. 좀 웅장하죠. 네. 예. 육상처럼 뭐 아기자기하지 않지만 웅장한 맛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관심거리가 이제 로널드 레이건 호입니다. 이 네. 보이는 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인데 보니까 탑승 인원이 5,400명입니다. 5,400명이 이 배에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움직이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각종 뭐 항공기가 한 80대가 탑재가 되는데 예. 이 항공기 성능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항공모함 한 척이 딱 오면 예. 혹자는 중소국가의
공군력 또는 군사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예. 손은 빼고 중견 국가의 군사력. 한 나라, 꽤 잘 나가는 그렇죠. 한 나라의 전체 해군력이 다 모인 것과 전체 해군력뿐만 아니고 예. 전체 군사력. 전체 군사력. 그렇죠. 와. 전체 군사력 정도. 예를 들어서 북한 정도 되면 아주 그 3위 클래스의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 항공모함 한 척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항공모함이 이깁니다. 아, 이 레이건호 한 척이 북한 전체 6회 공군을 합친 전력과 붙어도 이긴다? 이기죠. 북한이 항복할 수밖에 없죠. 길게 가면. 예. 그러다 이제 이 항공모함은 육군이 없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점령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항복받을 수 있는 능력은 되죠. 예, 그 정도로 심지어는 병원도 있고요. 네. 예. 여기는 뭐 우체국도 있고 사우나탕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이 있죠. 왜 고국에다가 이제 네. 그 우편물 5,400명, 6,000명이나 되니까 네. 편집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또 편지만 또 고국으로 이렇게 전문으로 싣고 다니는 그 편지 전문 수송기도 있어요. 예, 놀랍습니다. 이 배 한 척이 북한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다. 눈여겨볼 만한 게 저희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항공기들이 쫙 있습니다. 네. 오늘 레이건호에는 어떤 항공기를 싣고 다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기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예. F-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F-18. 48대 정도가 탑재가 돼요. 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F-16보다도 훨씬 좋은 비행기죠. 좀 좋죠. 좀 좋은 비행기. 네, 예. 우리 그 F-15K 전투기보다 약간 못 미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성능이 워낙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E2C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예, 이게 이것도 4대가 참- 탑재가 됩니다. 지금 TV 나오는 게 F-18 슈퍼호넷. 슈퍼호넷. 네. 예. 그리고 이 항공모함이 정말 무서운 것이 전자전기가 탑재가 돼요. 이 F-18G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전기가 탑재가 되는데 이게 한번 뜨면 예전에는 이제 EA-6B 전자전기가 말씀하시는 탑재가 되는데 거예요? 예. 그거 이제 퇴역하고 지금 이제 그라울러 이 F-18 그라울러가 탑재가 되는데 이게 한번 떠서 전자전 공격을 쫙 펼쳐버리면 지금 날개 끝에 뭐 이상한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네네. 이상한 게 달려 있습니다. 저런 것들 가지고 저기가 바로 전자전 공격하는 그 여기가? 예, 예. 전자전 제머가 달려 있어요. 예. 뭐 이번에 KFX 할 때 전자전 제머 안 준다 뭐 그거 아닙니까? 예. 바로 저런 겁니다. 저런 걸 가지고 제밍을 펼쳐버리면 통신 뭐 레이더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그렇죠. 그때 이제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무인지경으로 폭격해버리는 거죠. 저게 우리 공군과 미국 항공모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도 저것만 있으면 아주 강력해지는데 이것만 우리 있으면 공군 저거 좀 좋겠는데. 가지고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조기 경보기는 말 그대로 경보를 하는 겁니까? 저 위에 이제 그 레이더처럼. 둥그런 예, 동그란 거. 원바디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레이더예요. 어. 그래서 한 400km 정도, 400에서 500km 정도의 양 사방의 모든 비행체를 다 탐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투기에게 실시간 데이트 링크에서 전투기 레이더 한 100km에서 150km밖에 못 보는데 저 E2C가 한 400km에서 500km를 보면서 전투기하고 데이터 링크에서 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전투기 레이더는 조금 약해도 이게 워낙 강하니까 예. 뭐 모든 상황을 하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전투하는 우리나라에 이거 없습니까? 이거 우리는 이것은 없고 예. E737이라고 하는 육상형 조기경보 통제기가 4대가 있죠.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 특히 북한의 무서운 것이 잠수함, 그렇습니다. 비대칭 전력 아니겠습니까? 이 대잠 헬기는 잠수함 잡는 헬기 그렇습니까? 잠수함을 잡는데 아주 이 잠수함 잡는 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거예요. 뭐 지금 뭐 예담입니다만은 조금 셀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뭐 방산비리 해가지고 와일드캣 대잠 헬기를 도입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다. 그때 경쟁했던 게 바로 이 MH-60R입니다. 이게 이제 와일드캣 대잠 헬기보다 한 30%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런데 예. 여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 채공을 하면서 이 탐지도 할 수 있고 물속을 예. 탐지할 수 있고 탐지했으면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잠 헬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갖고 있는 링스 헬기보다는 훨씬 강력한. 아까 이제 우리 관함식 할 때 링스 헬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링스 헬기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혼자서 탐지할 수 있는 소나를 탑재하고 또 어뢰도 탑재하고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뢰 탑재하고 있는 링스 헬기 하나, 또 소나 탑재하고 있는 링스 헬기 하나 2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MH-60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혼자서 어뢰 탑재하고 소나 탑재하고 다 할 수 그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헬기들이 그 비행기 헬기들이 네, 지금 이제 E2C가 지금 방금 보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탑재를 하면서도 링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MH-60 한 대가 링스보다 한 링스 4대 정도의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항공모함이 가는데 태풍 한가운데에 들어갔다. 네. 태풍에 이런 배는 영향 안 받습니까? 태풍이 오는 것을 이 항공모함 정도는
이 모든 기상과 우주 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태풍 속으로 사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을 거로 보는데 예. 문제는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배들이 예. 7,000톤, 10,000톤 이런 배들이 태풍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태풍 속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 로널드 레이건호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배가 어떻게 우리나라 그 해병 사열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겁니까? 이제 그 미 칠함대에 그 일본 요코스카가 칠함대 사령부인데 예. 거기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이제 한 20년 돼가지고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그 동력으로 가거든요. 그 원자로를 교체하러 지금 한 3년 정도 수리하러 지금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예.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조지 워싱턴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임무를 대체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지난주에 일본 관함식 그리고 바로 우리 부산으로 와서 한국 관함식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왔으니까 한국 해군과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해에서 우리 한국 해군과 여러 가지 손발을 맞춰보는 훈련을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우리나라에서 네. 동해에서 있는 작전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사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전자전기 F-18 그라울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개전 초기에 북한을 레이더망을 교란시키면서 이 수포넷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폭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 기지나 뭐 통신 기지 또 뭐 어떤 탄약고, 유류 저장고 이런 것들 다 폭격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아주 북한 뭐 탱크들 이런 걸 폭격하는 임무를 안 해요. 통신 기지, 뭐 유류 저장고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는 임무를 하게 북한의 됩니다. 눈과 귀를 아예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전방에 있는 우리 제공호나 팬텀 이런 것들이 이제 탱크 타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함식 보니까 든든하고 참 뿌듯하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굉장히 불편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뭐 과격하게 표현하면 북한이 상륙하겠다.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반도 우리 땅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본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그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자신의 상상력이 많이 동원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 지식층의 생각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도대체 일본 지식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니까 조금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 황당한 주장을 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은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던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측면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 저희가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정도면 네. 뭐 완전히 근거 없는 상상을 하시는 분은 알 거거든요. 그렇겠죠. 위치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가능한 상상 더 밝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 미국 배를 공격을 합니다. 미국 배 또는 일본 본토죠. 예, 공격을 하고 네. 그러면 일본이 또 반격을 하겠죠. 비행기를 동원하든지. 그렇죠. 북한이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노동 예. 미사일을 가지고 예. 공격을 한다. 또는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또 재래식 공격을 한다.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북한이 미국, 일본 배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반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은 미일 연합군이 막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북한이- 이지스함에는 SM3가 탑재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네. 도호쿠 지역인데요. 네. 지난번에 쓰나미 때문에 맞습니다. 원전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방사능 오염된 지역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을 띄워서 북한 특수부대가 일본의 원전을 타격할 수 있다. 잠수함을 동원해서. 이런 시나리오까지 일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그 혼슈 북쪽과 홋카이도 사이가 그 해협 있지 않습니까? 스가루 예. 해협입니까? 저기와 이 그 구레 사이 그 혼슈와 그
이 큐슈 지방 여기 있는 데가 또 간몬 해협이거든요. 예. 이 양쪽을 북한 잠수함이 저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기는 엄청난 대잠 수중 소나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 간다고 보고 그래서 일본 혼슈의 동쪽은 북한 잠수함이 들어가기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일본 잠수함이 서쪽에 여기를 있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활동할 것이다. 저는 결코 저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혼슈의 서쪽에 있는 시설을 잠수함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북한에 갚아줘야 되겠다. 네. 북한에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네.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이 자기들은 공격받았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응징보복을 하는 것, 그것은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자유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동원해서 폭격하고 예. 은근히 타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징보복하는 것, 저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막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예 북한이 원천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보복 정도는 일본의 자유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이 부장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일본 육상자위대나 해병대가 만약에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고민이 좀 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북한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난사군도라든가 네. 조호대라든가 여러 가지 동남아의 이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장이 밝힌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미중 전쟁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과 다투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편의를 봐달라. 네.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동맹이니까 네. 참가해달라.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국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그게 지금 우리 외교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뭐 있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예. 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쟁은 서로 어떤 나라가 망하는 분쟁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중국이 망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망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미국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중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존심이 다치는 상황으로 끝날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예. 우리가 미국에 참전해서 전쟁을 같이 한다?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대만 독립 상황이 발생을 하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공격할 겁니다. 어떤 그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공군력을 폭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해병대가 상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은 막아내려고 하겠죠. 그때 일본이 또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 그렇죠. 기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공군력 그리고 해군력을 가지고 미국을 보조하려 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니까 한국도 참전해라. 저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한미동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을 그렇죠. 상대한 예. 동맹이거든요. 요즘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글로벌 동맹을 군사 동맹에 있어서는 글로벌 동맹이 조금 위험한 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확인해야 될 것. 일본의 속내입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네. 일본이 왜 우리 땅에 들어옵니까? 안 그런데 자꾸 한국이 관할하는 곳은 휴전선 이남이다. 북한은 한국 너네 땅 아니지 않느냐. 우리 북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본의 의도 뭘로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 주재하는 한일 정보 보호 협정 그리고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이거 체결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만약에 우리 허락 없이 북한 땅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 전쟁 중에 그 여의치 않아서 바로 응징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고는 반드시 보복하겠다. 라는 정도의 결기는 보여주는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KFX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았는데 어제 한민구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오지 못한 네 가지 핵심 기술 우리 두 개는 개발해 시제품도 나왔고 하나도 거의 개발했고 하나도 된다. 아니 저게 없어서 비행기가 안 뜬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 개발을 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 한민구 장관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에서 처음에 4가지 기술 때문에 막 미국을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가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체계 통합하는 것이 문제다. 미국이 체계 통합하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 기술을 안 주겠다고 한 것이 4가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한민구 장관 4가지 기술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 된다. 아니 개발하면 뭐합니까? 체계 통합을 해야지. 그 체계 통합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고단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쌓아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10년 만에 할 수 있다? 전 세계는 그것을 10년 만에 해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베이스 없이 그것을 10년 만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한 사람을 저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구 장관은 육군 출신이시고 모든 것을 통할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 기술 시스템 다 몰라요. 네. 그런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해야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KFX는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북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민대 강명도 교수,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북한 속에서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이번 주 주목했던 부분은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 중에 엘리트 탈북자들 중에 북한 지도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요원까지 탈북을 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다 밝혔고요. 밝히기 예. 전에도 제가 알고 있던 것만 해도 여러 명이 됐는데 아마 한 1년의 해외 주재관이라고 하면 이제 외교관도 있고 무역일꾼도 해외 나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북한 엘리트 계층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외교관, 무역일꾼 그다음에 식당에 나오는 책임자를 비롯해 가지고 예. 이걸 다 해외 주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노동자들은 주재관이라는 말을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이라는 걸 봐서는 북한에서 해외 나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 계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백도 좋아야 되고 자기 집안 출신도 좋아야 되고 저처럼 외고대학을 졸업하든지 아니면 무역부라든가 아니면 무역회사라든가 그쪽에서 일해서 해외에 나올 수 있는 정도라면 최고의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봐야 됩니다. 해외 나가는 건 누구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 왔다는 것은 그것도 1년 동안에 네. 엄청난 겁니다. 제가 94년도 올 때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아마 사람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세습체제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다 망명하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을 그렇게 써놨는데 좀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 김정은 체제하에서 더 이상 이 3대 세습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엘리트 중에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그러니까 소위 39호실 그쪽에 있던 간부가 또 탈북을 한 것으로 지금 망명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금을 일부 가지고 나오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저도 한번 본 분들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이제 김정은에게 달러를 전달해야 되고 또 이제 벌어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트렁크에 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이게 노출이 됐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서 나 더 이상 싫다. 어느 순간에 내가 목이 잘라질지 모른다. 이 생명의 위험을 딱 느꼈을 때 이분들이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삼국으로 망명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져온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금도 안 붙여주고 그 예. 사람 거로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돈이죠. 김정은이 돈이지만 그 사람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 걸로 다 이제 해주더라고요. 예,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의 통치 기반인 김정은의 통치자. 그리고 제 생각에도 김정은 호주머니 돈을 혼자서 나온 건 아닐 테고 김정은에게 상납해야 될 돈을 가지고 안 주고 탈북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언론 매스컴이 많이 떴잖아요. 500만 불 가지고 튀었다 하는 이야기가 예. 많이 있었죠. 네. 대성운의 수석 부총재다 하는. 근데 그분이 실제 들어왔는데 500만 불은 아니고 300만 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가 물어봤더니 김정은이가 특수자금을 줘가지고 자기 자금을 직접 김정은이 돈이란다. 직접 줘가지고 뭘 사오라고 이제 시켰는데 이제 구매 비용으로 준 거죠. 김정은이한테 예.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가족이 가든가 아니면 선물병으로 줬겠죠. 뭘 사오라고 지시를 김정은이 직접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구분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가 직접 시키던가 아니면 김정은이한테 원래 보내는 30고실 같은 것은 30고실 부분에서는 김정은이한테 원래 보내는 그 돈을 해외에서 벌잖아요. 그럼 예. 해외에서 벌었던 걸 바치지 않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굉장히 충격을 받겠어요. 김정은이가 그걸 이룬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목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상당히 다 모아가지고 그 300만 불을 바쳤답니다. 다시 그 밑에 있는 사람. 밑에서. 모르게? 아니면 예. 그 진무실이라고 하는 뭐 중앙당 조직부 일부장 그걸 시켰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급히 그냥 여기저기서 조달을 해가지고 300만 불을 그 김정은한테 다시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돈을 몰라도 그 돈을 훔쳐갔다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비자금 관련해서 만드는 방법이 해외 주재관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C가 담배 밀수, 외교관이 담배 밀수 합니까? 뭐 담배뿐만 아닙니다. 씨가듬면서 돈 된다는 것은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쿠바라는 그 쿠바에는 그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쿠바, 유럽이나 쿠바, 그렇죠. 예. 유럽이라든가 이런 쿠바에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쿠바에 또 이제 쿠바산 씨가라는 거 이렇게 잎담배 안에 잎으로 네. 말한 담배 이게 상당히 유명한데 이건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도 별로 없다고요. 많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 북한하고 쿠바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쿠바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좀 특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유럽 쪽이라든가 와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왜? 가격이 2배, 3배 비싸기 때문에 이게 외교 행랑이라고 하죠. 이걸로 하나만 가지고 가도 수천 달러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돈이 된다고 하면 뭣도 가리지 않는 거죠. 100kg이면 도대체 가족을 몇 명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엄청 뭐 모든 가족을 다 예, 배낭에 그런 다 말입니다. 시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행랑이라는 게 아마 그 키로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당 뭐 30kg면 30kg. 우리가 뭐 공항 비행기 탈 때 30kg 규정이 20kg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외교 행랑도 아마 규정이 있건데 아마 100kg씩은 될 거 같아요. 외교 행랑이란 중요 문서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외교 예. 행랑을 하는데 이 정도 100kg을 가지고 오려면 가족이 쿠바에 있다가 철수하면서 예. 아니면 가족 관계로 있다가 자기네가 이제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돌아가는 걸 취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취해가지고 이삿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0kg씩 아마 이삿짐 형태로 이건 이삿짐이다. 외교관이 주재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여기 같습니다. 보니까 술 판매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이 먹는 게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 술을 몰래 갖고 들어와서 팔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게 이제 중동 국가라든가 아프리카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특히 쿠웨이트라든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술 판매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어느 제 3국에서 술을 판매하다가 그것도 쿠웨이트에서 밀주하다가 술을 이제는 구입하는 게 못 겠고 들어오니까 그 나라는 외국에서 못 겠고 들어오니까 그 자체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술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 파는가 하면 그 외국 사람들한테도 팔지만 자기 노동자들한테도 파는 거죠. 북한 외교관들이요? 북한 외교관들 아유. 거기 있는 몇천 명의 노동자들이 팔아보시고 술 먹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팔고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외국 노동자들, 근로자들 또 많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팔다가 이제 경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밀주 공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아마 한 100여 명이 만들어서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김정은이 지시하지 않으면 항상 김정은이 직접 밀주를 만들라 팔라고는 지시 안 하죠. 너희가 거기 나가서 얼마 정도 벌어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씩 돈을 바치지 못하면 외교관, 대사들이 책임지고 목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면 계속 뭔가 돈을 만들어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최근엔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금괴도 밀수를 하고요. 심지어 콧불소 뿔까지 잘라서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커플소는 또 가져가다가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배낭에다 그냥 몇십 개 가져가다가 잡혀가지고 이것도 잡혀서 이제 나온 거죠. 아프리카 주재하는 북한 이제 외교관이 외교관, 그렇죠. 저런 코뿔소를 잡아서 뼈를 잘라서 뿔을 잘라서 아이고 저 북한에서 저 커플서를 물서라고 하는데 물서요? 예. 네, 저 물서 뿌리가 평양에서 엄청 비싸요. 아. 저게 어떤 데 쓰는지 압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이제 여성들이 생리를 이렇게 길게 할 때 저걸 뭐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생리를 길게 하면 저걸 먹으면 단방에 이제 갈아서 먹으면 예. 멈춥니다. 호랑이 뼈 뭐 이런 거 참 그렇죠. 근데 저거는 이미 우학적으로도 사실 항암제로 상당히 나타났는데 항암제. 저게 한약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상당히 비싸게 팔립니다. 중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저는 커플소 저희도 의사당 독립했을 때 커플소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커플소 하나면 저게 아마 10,000불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현지에서는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걸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3세기 이런 나라에 와서 다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약재 원료로 중국에서 최고로 알아줍니다. 근데 코뿔소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르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 근데 커플소는 또 자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뿔소인데 뿔이 없으면 코뿔소가 참 너무 잔인하네요. 돈만 된다면 예, 저런 예. 것들도 그 나라에 저게 사실 저게 보호동물입니다. 커플소가 이제 전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예. 말이 안 남았게 보호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 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걸 도살하잖아요. 이게 코를 자르잖아요. 코를 자르면 저기는 상당히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코뿔소 아이게는. 그래서 참. 이름도 코뿔소 아닙니까? 코가 없는 소는 코뿔소가 아니죠. 이제 한번 앵커님 예, 말씀했듯이. 진짜 근데 참. 저건 왜 그러나? 저는 북한에서 저런 걸 시키니까 거기서 잖아요. 저런 걸 시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이 북한 외교관들이 정말 골칫덩어리다 그런 생각이 지금 그래서 들겠어요. 골칫덩어리라고 돼가지고 한때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 제가 나라는 뭐 밝히지 않겠지만 동남아 나라에서 200만 달러를 예. 가지고 다른 미얀마,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가다가 들킨 적이 있는데 그 200만 달러가 다 위조 지폐였습니다. 슈퍼노트라고는 100달러짜리, 100% 100달러짜리 200만 불을 외교 행랑 트렁크에다 요가지고 가다가 체포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위조 달러는 가져가다 체포되게 되면 잡히면 북한이 위조 달러를 그 만드는 나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건 하지 않고 아마 술이라든가 술도 상당히 영국산 위스키라든가 프랑스 헤니시 꼬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밀매하고 몰래 이제 외교 행랑 같은 데 밀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탈북 관련해서 뭐 황병서의 직속 부하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황병서의 부하가 탈북을 하면 황병서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습니까? 치명타를 입죠. 말하자면 그게 직접 황병소하고 연관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병소하고 연관됐다는 사람은 황병소의 무슨 청정치국에서 근무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정치국에 있는 산하 무역회사 일꾼이 아마 우리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이 무역회사는 돈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황병소도 김정은한테 돈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현금으로 딱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사당 독립했을 때 신상균 부장이 저한테 직접 지시하듯이 황병소가 아마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황병서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야,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 황병서가 시킨 그 돈까지 가지고 왔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네. 근데 지금 한병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떤 신병의 변화나 이런 게 감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물러날 때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김정은이 말 맞대로 북한에서는 치워버린다고 하는데 예. 한 사람씩 치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김정은이 그 수법이랍니다. 저 사람 치워버려 하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마 황병서도 아마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황병서가 납작 엎드려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TV에서 보잖아요. 김정은이 몇 발짝 앞서 놨다 불이 나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꽂다. 제가 부관도 아닌데 한개 나라 2인자라는 사람이 꽃다발까지 받아내는 걸 우리가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조심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 봐서는 황병서도 결코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불쌍하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휴게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네, 다름이 아니라 아니 김정은이 이렇게 원래 고속도로를 다닐 일이 많을까요? 맨날 거의 평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북한에 이제 고속도로가 몇 개는지 제가 꼽아봤더니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가 있고 네.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있고 또 어떤 고속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고속도로가 몇 개 안 됩니다. 5손가락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젊었기 때문에 좀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를 예. 지으라고 지금 했을까? 보이는 저 고속도로를 저도 보니까 누구 저 고속도로 휴게소를 짓는다고 해도 저걸 이용할 북한 주민들이 차가 없어요. 예. 몇 명이나 될까? 김정은은 이용하겠죠. 가끔씩 가다가. 근데 저걸 이용할 사람 관광객을 혹시 겨냥한 게 아닐까? 근데 뭐 관광객이라고 해봤자 중국 관광객 몇 명일 뿐인데. 지금 보니까 고속도로의 도로 노면 상태가 썩 좋진 않아 보입니다. 고르지도 저기 않고. 아마 예. 저 평양에서 강원도 원산 가는 고속도로 평양 원산 고속도로. 정도 돼 보이는데 제가 저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240km 구간의 고속도로 딱 한 개 있습니다.
황해북도 신평군이라는 곳에 그 신평 휴게소라고 있는데 그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고속도로가. 그 하나 240km 구간에 휘발이 열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음료수 마시고 술 먹고 맥주 먹고 이런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외국인 휴게소라고 합니다. 일명. 외국인 일반 사람은 휴게소요? 들어갈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달러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은 달러만 있으면 들어가죠. 네.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자처럼 그 뭐 주유소가 아니고 이자 그냥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총량 음료 이제 맥주도 팔고 술도 팔고 휴게소에서 술도 팝니다. 저기는. 아, 북한 휴게소는 술도 팝니까? 왜냐하면 관광객들 버스 타고 갈 때 이제 거기서 먹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휴게소인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 너무하잖아요. 가다가 화장실도 못 가지 않습니까? 240km 가려면 얼마나 그 하나 100km에 하나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 이용을 해도 굉장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최고 김정은은 지도자가 어디 그런데 길 가지도 가다가 않습니다, 보일 수 사실은. 있고. 저는 휴게소에 김정은, 저는 그 휴게소로 수십 번을 들어갔지만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왔다 가면 거기다 써놓거든. 위대한 수령님께 다녀가신 것이라 써놓는데 빨간 표지판이 있는데 그 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죠, 사실. 최근에 근데 북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도 땅 속에도 북한제, 북한이 만든 물건이 차지했다. 뭐 지하철, 전차. 평양에 지하철, 전차가 있는 모양이죠. 저 전철이 있죠. 지하철은 한 200m 밑으로 이제 지하로 정말 지하 땅굴로 이제 싹 들어가서 지하철이 있고요. 궤도전차가 있는데 요즘은 지하 전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처럼 깊이 들어갔는데 지하철은 꼬리가 길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전차. 정말 궤도전차고 궤도전차고, 예. 강경대 성신강 궤도전차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지하전동철은 이게 지하철 타고 이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밑에까지 내려가서 바구니가 몇 개 안 달린 거, 한두 개 달린 거. 우리 우정부에 가면 높은데 이제 차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전동차 같은 거. 다리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하로 다니다는 거죠. 네. 평양은. 그걸 지금 새로 자기의 업적물이라고 해서 새로 건물은 근데 만들었다고. 열차는 좀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거 다 수입 자재 지금 중국에서 수입인군요. 땅 수입에다가 원래는 저게 북한에 다니는 전동차는 대체로 다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북한에서 만 것도 몇 대 다녔는데 저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잔고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고장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 나오게 되면 다른 기차까지 터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질 않았는데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기식으로 한번 우리 북한식 전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제가 봐서는 북한에서 만들지만 다 수입 자재 썼을 겁니다. 근데 저거를 2달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2달 만에 또 얼렁뚱땅 만들어 저거 하나 만들면 실험 운행하고 다 하고 해야 되는데 2달 만에 또 이번에 배 만들었다 배 없어진 거 아시죠? 배 없어졌습니까? 배 없죠. 당연히 없죠. 유람선. 유람선을 뭐 3,500톤짜리 만들었다고 하더니 제가 엔진도 없는 3,5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다니는 걸 보지 못했다고 무지개호인가 그 배가 없어졌군요. 네,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월 10일 행사 때 며칠 동안 하고 나서 그걸 아마 나무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바지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얼렁뚱땅 어떻게 3,500톤짜리를 그만 얼렁뚱땅 뭐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데 저 전동타도 마찬가지처럼 이자처럼 2달 만에 만들었다면 기차 안에 지하 200m 들어가서 아마 며칠 다니지도 못하고 고장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어쨌든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신용이라도 내지 않으면 청산하는데 어떻게 안 만듭니까? 자라를 잘못 키웠다고도 청산하고 지붕을 김일성화로 만들려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청산하고 이건 뭐 나무를 푸른 숲을 만들 안 된다고 청산하고 그러니까 일단 하라면 하는 흉내라도 내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참 그래도 본인은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비행기 광인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경납고를 만들어서 자가용 비행기 세대씩 6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산 경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니고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하네요. 과거 김정일 비행기 안 탔지 않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안 탔죠. 예. 근데 젊어서 그런지 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는 타려면 안 타겠습니다. 저거. 왜냐하면 몇십 년 된 다 일류신 비행기, 일류신이라는 게 러시아제 한 3, 40년 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리했다고 해도 부품이 없답니다. 지금은. 왜? 일류신 공장이 부도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래서 아마 미국산 경비행을 누가 어디서 구입해다 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데도 미국산 비행기를 구입하는 거 봐선 제재가 그냥 말로만 제재니 뻥 뚫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경비행기라는 거 전번에 김정은 직접 모는 거 나왔잖아요. 예. 조금만 모는 거 직접.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평양 상공을 나르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예, 제떨이가 눈에 띄네요. 김정은이 담배도 많이 피나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는 걸 커버하는데 담배 때는 항상 쥐고 있는 게 좀 무게감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담배를 쥐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김정일이가. 항상 담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키도 작지만 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담배를 척도. 왜?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담배를 못 피우고 있고 혼자만 담배를 피우면 무게감 나가기 위해서 아마 좀 자기 권위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은 지금 직접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김정은입니다. 뭔가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업적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줄 때 김정은 동지는 용감하신 분이다. 뭐 3살 때 뭐 멀고 5살 때는 뭐 또 멀고 탱크 7살 몰았다고. 때는 또 뭐 이제 여투도 멀고 뭐 이제 그러면서 김정은의 용감성을 치하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좀 웃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겠죠. 뭐 3살에 총 쏘고 뭐 참 대단한 야, 그렇게 먹히는 게 신기한데. 예. 저런 것들을 중앙TV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우상화하기 위해서 저런 걸 내보내지 저걸 뭐 비행기 모는 모습을 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성정 아나운서 이야기했듯이 북한 주민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에게 용감한 그 젊은 지도자의 위상을 아마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자, 그 북중 관계 굉장히 소원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열병식을 계기로 좀 풀리나 싶었는데 내년 2월에, 이런 1월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2월에 가지 않을까. 2월에. 네, 2월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징후가 보여요. 중국에서 찐쌈팡 김부자 제3김부자 3명의 뚱보라는 그거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수백 개의 예, 그렇죠. 패러디가 나왔는데 지금 전혀 뜨지 않습니다. 때리면 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 몽땅 삭제하지 않고 아예 사이트를 막아버렸어 자체로. 그런 건 뭐냐? 그런 그게 지금 완전히 중국 아주 우스꽝스러운 내시전들이 거거든요. 논리는 그런데 저기 보면 김씨 뚱보 3세 네, 저렇게 나오는 검색을 하면 중국 당국이 검색이 안 되게 해놨다. 예, 이제 안 되게 나왔다는 자체는 저렇게 패러디하는 우스꽝스러운 젊은 사람하고 시진핑 주석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저런 패러디가 계속 중국 돌아다니면 시진핑의 위상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막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 이제 북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시진핑 주석이 아마 내년 2월쯤에는 만나려고 하겠구나. 그건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 끌어내는데 그건 오히려 저는 막을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국제사회에 나오게끔 이제 뭐 김정은이가 이제는 뭐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상 계속 뭐 남북 관계나 북중과 북미가 저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막가게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끌어내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1월에 김정은이 과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긴장이 좀 해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3년 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을 콕 집어서 다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지도자의 기억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상희 의덕대 부총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계속 화제입니다. X 이게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예.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애시당초 잘못한 것은 이종걸 대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계 이제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 문화 중에 하나가 이 막말 정치 아닙니까? 네. 과거에 우리 새정년 쪽에서도 무슨 세작이니 무슨 공갈이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 징계도 받았고요. 그래서 예. 우리 쪽에서 이 막말 정치가 흥행하는 것을 우리 정치 문화에서 없앤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걸 원내대표가 3년 전에 했던 그 트위터에 올렸던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엊그제 만난 오자회덕에서 그걸 결국은 또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있으시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에서는 좀 놀라웠어요. 하나는 역시 세간에 소문난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번 기분이 상하시면 끝까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일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분 나쁜 건 반드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함으로써 무서움을 보여준 이른바 이제 한 번 찍히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근데 찍힌다라는 표현은
뭐 큰 잘못 아닌데 남의 눈밖에 난 것이고 이것처럼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는 뭐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본인한테 대통령한테 EX, JX 했는데 기억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권이 자성을 해야죠. 이렇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망하는 게 진짜 정치고 말로 흥하는 것도 정치인데 이렇게 막말 정치가 횡행하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이 씁쓸한 부분이 정치 품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품위. 네, 예. 그러니까 정치에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품위가 없다라는 게 한국 정치 현실이다. 그런 것이 어제 바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 원유철 원내대표 오픈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대통령과 해당 관계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오픈하려 그러면 원유철 대표와 청와대 간에 직접적인 어떤 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못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의상으로라도. 대통령께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한 펀치 날린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네. 언론에 공개하려면 공개하려면 청와대와 조율을 협의를 해야 거쳐야죠. 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협의를 했을 때 청와대가 왜 그러면 오픈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연히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거겠죠. 야권으로부터의 사과, 그 잘못의 인정, 뭐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네. 그 부분을 도드라지기 위해서 이걸 오픈했다 그러면 그건 좀 설득력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국정의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야당의 자세 자체를 간접적 메시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또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이 못 따라가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야당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막말하고 저지스러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인 제공자가 바로 당신네들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니냐. 청와대랑 사전조회를 없이 하지 않았을까요? 원유철 원내대표. 조율되지 않았던 네. 그래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하면 치를 떨었지 않습니까? 정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도 정치하는 막말, 정치하는 것들. 예, 이렇게. 그렇죠. 왜냐 그러면 가장 비생산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정치다. 이것이 뭡니까? 대통령만 되면 최고 권력자만 되면 저 국회의원들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하게 여기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뭐 어떻게 보면 별로 쓸데없는 사람처럼 장애물로 여기는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어떤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과정치가 문제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무정치가 문제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야 여의도는 나는 안 하고 나는 일만 할 거야 이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정치권과 좀 결의를 두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게 지금 워낙 지금 여의도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뭐 혹자는 경제 같은 것도 또 야 정치 논리로 하지 마. 경제는 경제대로 가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현대사에서 그럴 수가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모든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 발표를 하면 이해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정책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갈등의 조절 역할이 정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개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아니겠나. 그 여당, 야당이 여의도와의 활발한 소통을 해서 본인이 어떤 하고 싶었던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서 입안되고 집행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권이랑 거리를 두시는 건 저는 사실 바람직한 네, 같아요. 곳곳에 이제 여야가 나름 전략적인 것도 있겠지만 개인 캐릭터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굳이 과거에도 그렇고 좀 구설수를 만드시는 측면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적절치 않은 비유도 많이 하시고. 제가 뭐 야당하고는 좀 가깝게 지내니까 네. 이종걸 대표도 제가 잘 압니다만 굉장히 꾸밈이 없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르지 않은 말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를 뭐냐면 말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 말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아무리 면박을 받아도 그 다음 날이면 다 깨끗이 있는 상당히 보면은 그 순진한 면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여기 김 변호사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정치라고 하는 건요. 여의도 출신이지만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 여의도를 정말 소 닭보듯이 쳐다보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행했는데 저는 그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여소야대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보다 야당이 강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미국도 사실 분점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분리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끊임없이 백악관이 그 의사당을 무시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기분 나쁘고 열받을 때가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귀를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는 선진국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면 지른저런 막말로 국민들한테 이제 질타도 받고 이러는데 지금 정치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말인데 이게 말이 칼이 되고 있거든요. 이 칼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쟁의 이제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옛날 정치인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위스턴 처칠경 처칠 수상이 말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처칠이 의정 시절에 하도 지각을 하니까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까? 왜 당신 자꾸 지각을 하냐고 이야기하니까 처칠이 바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의사당이 나오기 전날은 부인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말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습게 하고 분위기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정구 원내대표는 좀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있죠, 사실. 이정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의총에서 이제 오자회동이 있었던 그 다음날 있었던 의총에서 그 원내대변인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두 발언을 15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가서 모두 발언을 15분이요? 네, 15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거 다 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예. 이종걸 대표가 15분 또 친노 비노 사이에 뭐 힘겨루도 있을 수 있고요. 이종걸 대표가 워낙 좀 그 관심이 많고 좀 장황하고 여러저러한 그 궁금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만난 김에 자기로서는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또 국정 현안과 관련돼서 좀 자기 입장을 좀 밝히고 싶었던 게 좀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 배석 안 하니까 실제로 적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녹음해도 되냐? 이렇게까지. 이종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녹음도 안 돼. 그럼 나는 1시간 내내 적어야 돼. 그럼 적으면 나는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온 이 자리인데 올래다가 못 올래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뭔가는 발언을 하고 싶은데 적으려면 못하니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쏟아내신 것 같은데 마지막엔 정말 당황하셨겠어요. 대통령이 적을 물으시는 바람에. 통상적으로 저런 자리에 가서 야당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몇 분 정도 하나요? 3분 이상 넘지 않죠. 3분 이상 안 넘는데 그럼요. 15분을 하셨어요? 5배를? 3분도 길고요. 그것도 긴 거거든요. 예. 아니, 15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현안들이 많았던 모양인데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변인이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밖에 나와서 또 이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문재인 대표가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작정하고 미리 기회가 올 때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이제 녹음을 해도 되냐 이 부분은 사실 실례죠. 청와대 안에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기록을 한다거나 녹음을 한다는 거다. 이 부분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대변인에 대한 배석 문제는 이렇습니다. 배석하고 참석하고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배석이라는 것은 회의 그 자체 자리에 앉아서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참석하는 것을 배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석은 통상적으로 대변인이 참석을 많이 하죠. 이제 배석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야당 쪽에서는 배석을 원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변인을 왜 그럼 그 대변인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끄럽냐 그러면은 이게 대변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안 하고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불신이 밑바닥에 깔리는 상황에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변인 문제가 난 거죠. 요즘 많이 불편하신 분들 여야 대표 다 불편하신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대통령 가깝게 보조를 맞추고 있으면서도 교과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교과서를 계속 밀고 갔을 때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김무성 대표의 속내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4개의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열심히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이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언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싸웠냐는 듯이 굉장히 박 대통령의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의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 승리지만 김무성 대표의 최종보다 대선이라고 하면 이 대선이라는 집을 지낼 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박근혜 대통령 편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콘크리트를 벽도 세우고 기둥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어떤 아젠다를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집을 짜잔 만들어가 대선까지 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30%는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 이게 확고하게 있는 이상
김무성 대표로서 지금 대통령과 득을 지고 척을 지고 나간다는 거는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지금 2년이나 남았거든요, 임기가.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으로 옳은 전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것보다 지금 한 몸으로 가는 일단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한 번 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는 뭐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위기도 이 국면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과서 문제로 지금 여야가 너무 벼랑 끝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다 보니까 동아일 옆에서도 지금 양쪽이 갈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조입니다. 노조 시위고요. 그렇습니까? 아니 교과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교과서도 있고 노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야가 조금 더 타협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아는 뉴라이트 제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합리적인 목소리를 좀 내보자. 예.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김기수 생각이랑 똑같은데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뉴라이트로 우파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목소리를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마찬가지죠. 뭐 국정화 마찬가지죠. 괜찮다 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가는 제가 거죠. 볼 때 여당 야당이 지금 치열하게 붙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다른 합리적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봉쇄되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미 비박으로 찍혀 있는 몇몇 빼고는 이미 그 사람들 몸을 버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눈치 보기 때문에 국정화 반대가 좀 국정화가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도 발언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무성 대표도 그 분위기를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김무성 대표가 보면요, 이제 그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시주에 편성하는 그런 오락가락한 정치인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대원칙에 입각해서 뚜벅뚜벅 가는 그런 정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냐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칙에 입각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헌 당규 제8조에 나타나는 부분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당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에게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아주 미묘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9번 울어도 100번째 웃으면 된다라는 그런 예.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죠. 자, 잠깐만요. 예. 김무성 대표 본인 얘기죠, 이게. 예, 예. 99번? 네, 99번 울어도 100번째 웃으면 된다라는 사석에서 그런 그런 말을 얘기입니다. 한다는 아, 거죠. 사석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의미심장한 얘기냐 그러면 그전에 어떤 얘기했냐 그러면 윤동주 새로운 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 많이 화제됐지 않습니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새로운 길.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나는 내 목적에 따라서 뚜벅뚜벅 내 큰 원칙에 따라 길을 간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진짜 그러한 어떤 전략적 포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말이죠. 아무튼 우리 김대현 변호사가 지적했다시피 지금 김무성 대표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친박으로부터 공격을 상쇄시키고 그다음에 보수 지지층을 끌어내고 거기서 대표 유지하고 여기서 총선을 자기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명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퇴진하고 거기서 차기 대권 구도에 합류하든지 아니면은 가장 유능한 킹메이커가 되든지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셈법이 참 그렇네요. 99번 울고 마지막에 웃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셈법이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우고 있는 것이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서고 인신공격도 해보고 강남 어머니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두 분의 성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이 이번 이 교과서 사태의 그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 태증태세 문단세 그런 거 애우는 세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의 역대왕의 순서를 다 외워야 그 연도를 외워야 돼요. 그것이 생활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식의 시험 치던 저는 아마 기억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다 외우면 드라마 보기에도 사극 볼 때도 좋고 저는 참 좋거든요.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외워가지고 그 덕분에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이 교과서 문제를 저는 전략 전술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정화라는 방침 자체는 반대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좀 야당이 합리적으로 이 국면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가려면 대통령의 국정화 고집에 대한 반대 여론만을 많이 가지고 가면 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친일 독재의 후예들이 자기의 선조들을 미화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저는 제가 볼 때 그야말로 국민들을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절벽 끝에까지 몰고 가는 이념 전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야당이 옳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제발 교과서 문제 국정화 방침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기로 한 거라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투쟁할 수 있고 또 그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면 되는 거죠. 역사학자들이라든지 교육학자들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민사회 하는 걸 내버려 두고 야당은 야당도 자기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할 일이 외교, 안보, 경제, 노동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나은데 어떻게 국정화 방침을 뛰어넘어서 친일 독재라고 하는 걸로 이념적으로 가니까. 지금 TV 조금 화면에 제가 볼 보면 때는 전혀 득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학생, 고등학생도 일부 보일 정도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 학생들이 역사 공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대라 선생님 네컷 만화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때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4년차 때 대통령 못 해먹겠다 했는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더니 정말 힘들다 못 해먹겠다. 배우는 김에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5년 단임제. 예. 북한에서 도입하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김정은도 5년 단임제를 해라. 김여정과 5년씩 번갈아 하면 되나? 예. 아무튼 5년 단임제. 아주 저 나대로 선생의 기지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4년차 돼서 못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5년씩 하고 그냥 넘겨주는 걸로. 북한도 그렇고 북한도 뭐 그렇고 5년 단임제. 북한은 뭐 종신제죠. 종신제죠, 당연히. 쫓겨나기 전까지 종신제죠. 쫓겨날 종신제다. 예. 실제적 왕조 정치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신으로 있는 사람하고 5년마다 가는 사람하고 카드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하고 또 아니면 이 기싸움을 할 때 길게 자기 임기가 보장된 사람하고 5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 정부하고 다시 협상을 하고 기싸움을 하면요. 우리가 불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해보면요. 5년 동안 공무원의 태도가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잘 아실 사실 거예요. 연도마다 달라요. 예. 1년 차에는 전화 안 해도 쫓아오고, 예. 2년 차에는 전화해야 오고요. 예. 3년 차에는 전화, 그것도 나중에 콜백이 오고. 예. 그럼 4, 5년 차는 전화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마치 북한 체제를 좀 더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다가는 바로 죽죠. 예. 사형을 쓰죠. 다음 그림인데요. 이건 아까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청와대 뒷산 단풍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 단풍이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왜 저보고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라고 이정걸 대표에게 했더니 이정걸 대표 얼굴에 단풍이든 예 얼굴에 정답이 맞췄어요. 네. 아셨습니까? 아니 단풍이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김 변호사님 머리 아니, 좋으시잖아요. 파랗게 지린 얼굴이 나오죠. 근데요. 그렇네요. 네. 파랗게 지를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종걸 대표 말고 또 저희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만화를 그리는 상황은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감합니다.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노라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